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매크로 자산배분 원자재 섹터를 맡고 있는 하건영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2026년도 경제 전망을 5가지 질문으로 좀 핵심만 짚어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이 매크로 환경들 최근에 시장은 좋지만은 이 리스크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산재하다 보니 이 구간에서 금융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매크로 환경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나 금리랑 환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리 쪽에서 많은 이제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이 미국의 금리 인하의 끝은 어디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들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저희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한 차례 1분기 때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끝으로 당분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에서의 기대보다는 좀 적은 금리 인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3차례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는 75bp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 차례 정도 인하가 되면은 딱 3.50%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항상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적정 수준에서의 금리가 그것보다 기준금리가 위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래에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고용시장 그리고 현재 경제성장 이렇게 해서 서로 또 다르죠. 근데 이 GDP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에 대한 금리를 보면은 현재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연준은 이 GDP보다는 좀 더 고용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고용시장을 좀 살리고자 하게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즉 고용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수준에 대한 금리를 좀 추산을 해보면은 현재 수준의 이 실업률 즉 한 4% 중반에서의 실업률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물가도 지금보다 약간 좀 낮은 2% 중반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적정 수준에서의 금리가 바로 한 3% 중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 중반이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좀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분기 때 이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서 한 차례 정도 한 번은 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3.50%로 한 번 더 인하가 되면은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시장의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이 계속 부진하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통화 완화가 좀 더 이어졌었는데요. 저희는 이 2분기부터는 고용시장이 회복이 되면은 점차 연준에서도 이 고용보다는 물가 관리를 위한 정책 기조를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이 금융시장에서는 적어도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2번에서 3번 정도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는 구간은 아마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 즉 고용시장의 회복이 나타난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시장이 걱정할 만한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들 또는 이러한 금리 인하가 조기에 스탑이 되는 이러한 그림들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사라졌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한국은행이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좀 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러한 우려들도 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굳이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있겠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드릴 때 항상 이제 한은에서는 금융 불균형,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금리에 대한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 불안정성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이 수출을 비롯한 경기 흐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저희가 이 음영으로 표시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음영으로 표시한 구간들을 보시면은 항상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던 구간들을 보시는데 항상 이 구간에서 이 수출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수출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정책 사이클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파란색깔 선 이게 이제 수출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정확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갔던 구간이 이 수출 경기 동행지수라 불리는 즉 수출이 썩 좋지 않았던 구간에서 이 금리 인하를 가져갔고요.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해서 수출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되니 그게 맞춰서 현재는 금리를 일단은 지켜보자. 동결하면서 지켜보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올해에 금리 인하가 나올 거냐 또는 금리가 동결 또는 아예 인상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수출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수출을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핫한 부분들이 결국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한국의 성장률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한국의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수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 2021년도 이때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쪽에서도 수출이 회복이 됐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실물 경제도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오로지 반도체 쪽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체도 물량이 아니라 이 단가, P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 상승세가 좀 꺾이게 되면은 모멘텀 자체도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금년도 중반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금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세 번째 얘기들은 환율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좀 가파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국의 원화가 또 같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IMF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각종 위기 사태들 이때를 보시면은 항상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왔던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던 뭔가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저희는 왼쪽 그래프를 보면서 근본의 환율 상승은 실제로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외평채 가상금리입니다. 이 외평채 가상금리는 한국의 국가가 이 채권을 외화 표시 채권을 찍었을 때 이 금리를 좀 더 얹어서 얼만큼 얹어서 찍느냐를 좀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올라온다라는 뜻은 한국 내에 달러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한국의 뭔가 재정 건전성 관련된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이 외평채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회색 선이 어떤가요? 계속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라든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위기들이라고 나왔던 구간들을 보시면은 항상 과거에는 어김없이 이 외평채 가상금리가 튀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외평채 가상금리가 빠지고 있더라. 즉 이러한 리스크 지표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의 경상수지랑 원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무역 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얼마만큼 한국으로 들어오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은 수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의 흑자, 즉 경상수지의 규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펀더멘탈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펀더멘탈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원달러율이 빠졌고요. 대신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가 되는 구간에서 원달러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딱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경상수지 흑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가지기에는 이러한 리스크 지표라든지 아니면 달러에 대한 실제적인 실물 거래에서 들어오는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과거랑 좀 다른 양상들,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너무 펀더멘탈 관점에서 우려 요인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00원 중반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탈 요인도 아닌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를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달러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잠깐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 적어도 한 1분기에서 2분기 뒤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달러를 좀 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레벨도 한 대략적으로 1,400원 내외에서 달러를 좀 사면은 좀 더 환율에 대해서 환차손을 입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이 과연 경쟁력이 미국보다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실제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신경제라고 불리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AI를 비롯한 이러한 신산업 쪽에서의 주도권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성장률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도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한국에 있는 자금들도 계속 해외로 나가는, 미국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되다 보니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우상향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그래도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의 환율은 이 적정 환율을 크게 상회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은 1,400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왔었죠. 이 부분들은 뭔가 적정 환율 이외에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저희는 달러의 희소성 문제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달러의 희소성은 뭐냐?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달러에 대한 순공급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실물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자금이 사실은 한국 내에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나가는 게 대략 300억 달러. 그리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로 나가는 게 700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매년 900억 달러가 실물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도 한 1,000억 달러씩 금융시장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한국 내는 달러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대미 투자 협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추가로 200억 달러가 더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은 국내에 달러가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최근에 이 달러의 희소성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프리미엄이 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지난 24일에 정부가 가계 외화 투자를 복귀할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10에서 20%만 좀 들어와도 대략 한 100에서 200억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올해 4월 달에 WGBI라고 해서 이 세계 채권 지수에 한국이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달러가 대략 한 500억 달러 정도 올해 한시적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달러의 희소성 때문에 올라간 원달러 환율의 상승분은 충분히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되는 시점은 아마 WGBI 편입이 가시화되는 그 효과가 가시화되는 3월달과 4월달 이 사이가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레벨 다운이 되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구조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지만은 이러한 달러의 희소성 때문에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분은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환율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이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2026년도 현재의 경제나 금융 환경들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핵심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모든 유동성이나 성장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 둔 정책에 대한 집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보상이 되면은 이러한 전제 조건이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더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물가가 계속 빠졌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양원 경제에도 물가 빠졌던 이유는 고용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이 경제 활동은 소수의 신경제 산업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산업에서의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모든 이제 뭐 엔비디아의 칩셋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전력에 관련된 이런 설비 기계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이유는 이 부분들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것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시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고용시장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물가도 쉽게 못 올라갔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올해 2분기부터는 고용이 점차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우려들이 2, 3분기 중에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뭔가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대한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변수가 금년 중반에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고용 회복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번 2026년도 매크로 환경 관련돼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